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출근하기 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무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답변을 드리려고 쭉 모아놓고 연애나 결혼, 진로 다양하게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우리 나이대에 고민하는 거 다 비슷하니까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쭉 정리를 해왔어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30대라면 정말 고민이 큰 부분이 결혼이잖아요. 결혼은 꼭 해야 될까요? 93년생입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30대가 되면 정말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굳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룰에 따라서 내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은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93년생이시면 저보다 6살이 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0에서 35 그 사이일 텐데 사실 이때가 되면 친구들이 정말 주변에서 많이 결혼을 하는 시기이고 그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의 가치관이 약간씩 변화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일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결혼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나를 억압하는 부분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나이에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 결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성취와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게 됐던 게 동생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바뀐 거거든요. 특히 이제 동생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조카를 보는 순간 제가 정말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저는 동생이랑 5살 차이가 나서 어릴 때 제가 동생을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의 어릴 때 모습, 동생이 어릴 때 애교 부리고 이랬던 게 다 기억이 나는데 조카를 딱 보는 순간 저의 동생의 어릴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내 가족이구나 하고 바로 사랑이 막 샘솟고 제가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계속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필수는 아닌데 내가 이게 정말 나의 확고한 가치관인지 결혼을 원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서 보면 결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내가 결혼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확신 없이 나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 결혼을 하는 게 더 맞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다수의 선택이 있고 소수의 선택이 있는데 아직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좀 더 다수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맞는 정답은 결혼일 확률이 좀 더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질문 주신 분의 경우는 결혼이 맞지 않는 사람일 수는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주변에서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보고 가족 중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보고 하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완전 결이 비슷하면서 다른 질문인데요. 결혼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랑 나이 40을 향해 가는데 못쏠 180일에 67kg 얼굴에 돈을 투자하는데도 안 생겨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도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고 제 주변에 결혼을 안 한 제 또래의 남자, 여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뭐가 못나서 못 만났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결혼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외적인 부분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외모가 부족해서 그런가? 혹은 내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돈을 더 열심히 벌고 외모 관리를 더 하고 뭐 이런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결코 뭐 방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서로 바라는, 이성에게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은 외적인 부분이나 뭐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게 아니라 성격적인 부분인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었을 때 나의 외모나 나의 경제력 이런 걸로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배려심이 많고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한번 어필을 해보면 어떨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하고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는 이 사람이 나하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를 하면 기빨린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온전히 다 할 수 있고 이러면 이성적인 호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관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어떨까? 결혼 전에 연애 몇 번 해보셨나요? 결정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연애를 몇 번 해봤는지 세보진 않았는데 결정사는 제가 이제 20대 때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26이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사법연수원을 들어가면은 그 마담 뚜 분들이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제가 뭐 듀오 이런 결정사를 가본 적은 없고 마담 뚜의 연락을 받아서 상담을 해보고 몇 번 나가서 만나보고 이런 적은 있어요. 사법연수원 때. 그때 제가 그 뚜 아줌마의 소개로 몇 번 만났던 이유는 나이 얘기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나이가 아니면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26도 이미 늦은 나이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엄청 강권을 하시더라고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이제 뚜 아줌마가 소개해준 자리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결혼 선시장이라는 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적 사람, 소프트웨어적인 사람 이렇게 나뉘듯이 되게 인간 시장 같거든요. 사람을 조건으로 쭉 물건 값 매기듯이 매겨놓은 다음에 매칭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재력, 집안, 학벌 요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성격이나 이런 거는 쉽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결정사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 사람의 매력, 성격 요런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이 조건이나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결정사 시스템 자체가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거기에 나오신 분들도 만나자마자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조건이 어필이 된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계신 분들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경험을 해보고 나랑은 정말 안 맞는 시스템이다 라고 느껴서 20대 중반에 몇 번 나가보고 그 이후에는 해본 적은 없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이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지 솔직한 심정이 궁금합니다. 전문직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저도 직업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욕심이 커지게 되고 결혼 시기도 늦춰지고 이성 보는 눈도 높아질 것 같은데 아이를 좋아해서 걱정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우선 저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질문의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 지금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일 욕심이 커지면 내가 결혼이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아이 출산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사법연수원에 갔던 게 26, 27인데 그때 연수원 동기들 중에 결혼한 사람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사법연수원 그 시험이 사법시험보다 더 빡세기로 유명했는데 임신한 동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이런 거는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일 욕심이 없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인연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결혼할 인연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열려만 있다면 결혼이나 출산이 무조건 늦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사실 의대나 법조계 쪽 그런 전문직 여성분들을 보면은 확 나뉘거든요. 엄청 빨리 결혼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시는 분들,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뭐 본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그냥 오히려 그 일적인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더 이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안정적인 그 가정을 만든 다음에 내가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양립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서, 내가 결혼을 생각하는데 일 욕심을 이렇게 내도 되나? 이런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썸 타는 건 좋은데 연애를 하려니까 학업이나 생활에 지장이 될 것 같아서 두렵다. 질문 주신 분의 나이가 좀 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연애 시작 앞에서는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인 것 같고, 저는 그런 두려움도 존중받아 마땅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또 이제 사법연수원에 있었을 때를 보면, 내가 판사 임관이 되기 전까지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도 연애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뭔지에 따라서 연애라는 거를 시작할 시기가 아니다, 맞다라는 그 정도의 판단을 내리는 거는 저는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평생 동안에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면, 연애를 안 하는 어떤 시기를 정해두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나는 계속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무작정 겁을 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목표 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장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나는 앞으로 6개월은 연애는 아예 생각 안 하겠다, 1년은 생각 안 하겠다, 이렇게 시기를 정해두고, 그런 중요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장이 오더라도 사실 괜찮은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더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부할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애를 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는 게 좋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시기를 좀 정해두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진로 관련한 고민도 있었거든요. 변호사 관련된 질문이 많았는데, 돈이 아닌 워라밸이 목표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혹은 돈이 목표라면 로클럽과 검찰 중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변호사의 장단점, 로준이 아마 로스쿨 준비겠죠? 로준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돈을 엄청나게 벌고 싶은데 사업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법조인이라고 하니까 전문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변호사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돈이 목적이신 분들은 저는 법조인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조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잖아요. 뭐 로클럭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우선은 공무원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공무원이 된다는 건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건데, 고위직 공무원들은 권력이 있죠. 근데 이런 권력은 있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은 적어요. 판사나 검사가 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돈 욕심이 있을 경우에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권력형 비리, 이런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런 유혹이 주변에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런 거를 끊어낼 수 있고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런 권력을 갖고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욕심이 있다면 법조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몸을 갉아 넣어서 노동력을 계속 갉아 넣고 공부를 하고 이래야 부가 창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돈을 잘 버시는 분들 물론 있지만, 그 돈을 잘 번다라는 거에 대한 한계도 명확해요. 얼마 이상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로펌을 이제 사업처럼 이제 회사를 키워서 운영을 해서 많은 돈을 버시는 경우도 있죠. 물론 있지만, 정말 내가 의뢰인을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거 수임하면 돈 될 것 같은데 이분이 패소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의 순간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거 변호사 선임해봤자 돈 날린다, 혹은 많은 수임료를 낼 필요는 없다, 내가 적정한 선에서 이제 수임료를 받고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정말 좋은 변호사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 욕심이 있어서, 사업적인 욕심이 있어서 어떤 로펌을 세우게 되면 그런 고민의 순간이 왔을 때 수임하지 말아야 될 사건을 수임해야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변호사가 되기는 좀 어렵겠죠.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고가 터지게 되고,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의 수습,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길게 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 욕심이 있으면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게 더 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워라벨 이 목표라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이거는 저는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워라벨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무조건 있습니다. 그게 전문직의 좀 장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문직의 장점은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워라벨을 목표로 하고 워라벨이 잘 지켜지는 직군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워킹맘들 같은 경우에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변호사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되게 만족스럽다. 왜냐면 출퇴근이 자유롭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워라밸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일한 만큼만 벌겠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법조인이 오랜 꿈이라서 법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 성적이 노력해도 안 나와서 진짜 법이 적성에 잘 맞는 건지 혼란스럽다, 오랜 꿈을 포기해야 될까봐 두렵다라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이라는 게 적성이 있을 수가 있나? 그냥 앉아서 외우고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그게 체득이 되는 거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공부를 한 거에 비해서 민법, 형법 이런 쪽은 솔직히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행정법, 절차적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부분이 성적이 진짜 안 나왔어요. 시험을 한 번 떨어졌었는데 그때도 떨어진 이유가 형사소송법이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고, 민사소송법도 안 좋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행정법도 안 좋았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행정법을 그냥 외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외웠단 말이에요. 두 문자 따가지고. 근데 그때 강사님이 저한테 이거를 외우라고 말하는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근데 외우면 이해가 되니까 우선 외워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그래서 그냥 외웠단 말이에요. 이해 하나도 안 되는데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외우니까 이해가 나중에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용 공부는 항상 얘기하지만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꽈락을 맞지 않고 합격 라인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적성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의 문제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될 수는 있지만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공평하게 공부를 해서 어,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는 내가 2배, 3배 노력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법조인이 정말 오랜 꿈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하세요. 성적이 안 나오면 2배, 3배 노력하면 되죠. 그리고 직장에서 시기 질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직장 생활에서 선후배들과 선을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을 드릴 만큼 내가 그 정도의 자격이 있나?에 대해서 살짝 고민은 해봤는데요. 회사마다 분위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정말 보수적인 집단이 있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 있고, 제가 다녔던 회사가 IT 쪽이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집단이기도 했고, 로펌은 워낙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회사에서는 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거를 뽐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대놓고 뽐내게 됐을 때는 항상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잘못된 소문 이런 것들이 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튀지 않는 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구나. 직장 생활에서 선후배들과 선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뭔가를 더 해서 선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편할 수 있는 농담하지 않는 거, 불편할 수 있는 사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이런 것들만 잘해도 후배들하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하고 같이 일했던 후배님들의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후배들하고의 관계는 좀 무리 없이 잘 지냈던 것 같고, 저의 상사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챙겨주겠다고 괜히 이것저것 시키고 이것저것 하고 이것저것 말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선배가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덜어내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자존감이 부족한데 자존감을 높이는 법이나 멘탈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비교하기 싫은데 자꾸 비교하게 된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번아웃 경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 결이 다 비슷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번아웃이 오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제가 40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나?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강남에 아파트 샀네?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인생을 나이브하게 산 거 아닌가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남과 나를 비교하는 느낌도 들게 되고, 저는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죠.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초반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누군가는 중반에 붙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끝에 가서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를 잘 살았는지 아닌지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지, 우리가 막 달리고 있는 시점에 누가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하고 나를 당장에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게 결혼이든 진로든 월급이든 커리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저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해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나?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우선은 전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뭔가 잘못 틀어졌을 때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을 탓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교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서 찾는 사람은 나를 계속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고 원인을 찾을 때도 자아 성찰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은 우선은 생기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존감이 부족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법, 멘탈 회복하는 방법, 이런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성취가 안 나오는 경우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뭐 시험에 떨어졌거나 승진이 안 됐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거나 이럴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성취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성취를 했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성취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작은 성취라도, 혹은 이 집중하고 있는 이거 말고 다른 분야에서 성취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얘기했지만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 스터디에서 성적 잘 나오면 기분 좋고, 아니면 아침 9시까지 독서실 가서 공부하기로 이제 약속을 해. 생활 스터디라고 저희 때 했거든요. 맨날 내가 1등으로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기분 되게 좋거든요. 몸은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작은 성취를 만드는 노력을 했었고, 회사 생활하면서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계속 배워나가는 그런 배움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 내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동생을 알았었는데 걔는 저녁 요리를 하면서 고등어 잘 굽는 방법 이런 거 하나만 배워도 아, 나는 오늘 배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은 성취를 이루어 나가면서 자존감을 조금씩 올려가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번아웃 경험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도 진짜 많이 올렸는데 전 번아웃이 정말 자주 왔어요. 그게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도 많이 왔고 변호사 사무실 할 때도 제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할 때는 그 주기를 제가 세보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 오더라고요.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일과 공부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근데 내가 그 기준점 이상으로 무리를 계속해서 했을 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몸이 서서히 이렇게 지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팍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번아웃이 오면 평소에 내 행동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일이나 공부를 하는 그런 걸 바꾸긴 해야 돼요. 왜냐면 번아웃이 온다는 거는 몸이 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번아웃이 왔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번아웃이 온 그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효율이 나오지 않거든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저는 공부를 할 때는 하루를 통으로 쉬었어요. 노는 게 아니고 쉬었어요. 그냥 집에서 빨래 돌려놓고 치킨 같은 거 시켜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쉬었고, 일을 할 때는 제가 정말 번아웃이 심하게 와가지고 제주도로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혼자서 이제 협재 해변에 앉아서 바닷가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두세 시간을 앉아 있었더라고요. 정말 놀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번아웃 왔을 때는 프랑스로 한 달 동안 도망간 적도 있었고, 그때도 프랑스 가서 별거 한 게 아니고 계속 그냥 걸어 다니면서 혼자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올라오게 되고, 올라오게 되면 저는 앞으로 내가 이 정도를 했을 때 무리가 오니까 무리가 오기 전에 멈추고 쉬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수정하고 변경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번아웃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조급해하지 말고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적게는 하루, 길게는 좀 더 길게 한 달까지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나의 신체를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혼자서 시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자아 성찰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상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죠. 중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학교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고 배우잖아요. 대학교에 가서도 어떤 목표 지향적인 공부만 하게 되죠.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내가 얼마나 상위권에 있냐가 중요한 그런 공부를 하잖아요. 수능도 그렇고 학점 관리, 취직 준비, 시험 준비, 뭐 자격증 시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어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남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말고 나 스스로 혼자서 뭘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취향을 찾아가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먹었을 때 가장 행복한지 나의 그런 취향을 찾아가는 거를 취미 생활로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그 노력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취직 준비를 하고 했던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향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제가 봤을 때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의 시간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족을 챙겨야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의 취향이라는 거를 모른 채로 또 어른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이제 가족들 관계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생기게 됐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뭐 해야 되지? 하고 또 급격하게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는 뭘 했을 때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미를 뭘 가졌을 때 좋은지, 혼자 있을 때 뭘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민 중에 제가 전부 다 한 거는 아닌데 영상이 벌써 5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걸 또 이제 잘라가지고 편집을 할 거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질문 받아서 수다 떠는 형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오늘 저도 정말 편안하게 찍어본 거고 편집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구독자 상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